이준석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지요? 매일 이렇게 늦은 시각인데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근황 토크로 라이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늦게 저희 방송 끝나고 포항으로 달려가서 오늘 아침 출근길 인사로 포항 시민분들을 찾아뵀는데요. 이게 그 포스코 진입로 앞에 있는 형산강 앞에 있는 오거리와 그리고 또 우현 사거리 등에서 출근길 시민 인사를 가졌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저한테 힘내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출퇴근하는 젊은 근로자들 보니까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손 흔들어 주기도 하셨고요. 따봉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았는데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포항, 대한민국의 러스트벨트가 될 위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러스트벨트가 될 위기에 있는 포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항, 구미, 창원, 여수 등 우리 주요 2차 산업단지가 지금 갈수록 러스트벨트 같은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포항은 배터리 소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게 빨리 촉진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포항은 데이터 센터 유치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력 사정이 좋은 남동 임해 지역에 데이터 센터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부분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 많은 분들이 후원 언제부터 열리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또 재밌는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https givemoney.kr givemoney.kr givemoney.kr로 접속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이트 이름은 퍼스트 펭귄에서 따온 펭귄 밥주기입니다. 이게 일단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요. 신상을 다 적어야 하는 회원가입을 따로 안 하셔도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카드와 계좌이체 모두 사용해서 후원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또한 번거롭지 않으시라고 후원 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하는 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후원하는 게 아니라 펭귄 캐릭터와 함께하는 게임 컨텐츠도 추가될 예정이니까요. 꼭 이용해 보시고요. 보내주신 후원과 응원 하나하나 마음 깊이 새겨서 여러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정치, 더 강한 개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라이브 방송 많은 시청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막 들어오신 분들도 구독을 먼저 누르고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 댓글, 앱 준스톡 그리고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옆에 보면요, 펭귄들이 여러 마리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맨 위에 펭귄도 있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펭귄도 있고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실 때마다 이 또 펭귄들이 왼쪽에 뛰어다니도록 저희가 설정해 놨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고 계셔가지고 펭귄이 계속 왼쪽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닐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디가 천안함 뱃살 이런 거인 분들은 아이디로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여기서 재밌는 아이디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네요. 어쨌든 펭귄 밥주기 기능 이거는 원래 유튜브 슈퍼챗으로 하게 되면은 정치자금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개혁신당에서 개발한 아주 신개념 후원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 저희 유튜브 채널과 함께 givemoney.kr 펭귄 밥주기 사이트를 많이 홍보해 주시면은 더 재밌는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요. 선거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따져보면은 굉장히 돈이 들어갈 곳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비 후보자니까 홍보물 같은 거를 일반 시민들한테 보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보통 한 통 발송하는데 한 5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동탄에 손편지 하나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동탄에 손편지 하나 보내는데 500원이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5만 원 후원을 해주시면은 그런 손편지 100장을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 50만 원을 후원하시면은 1000명한테 동탄 손편지와 비슷한 것을 저희가 발송할 수 있는 그런 후원이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누가 100만 원 후원하신다? 그러면은 한 2000장 정도 전국의 누군가에게 우리가 동탄 손편지와 같은 것을 보낼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손편지를 한 10만 개 단위로 끊어서 보낼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만 개를 보내면은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정도 10만 개 등록 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보내는 양은 발송량은 여러분께서 후원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후원해 주시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선거 때 보낼 수 있는 손편지 양이 정해진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약간 흥미 위주로 왼쪽에 그 옛날에 아프리카 숲 이런 별풍선 비슷하게 그냥 뭐 뛰어다니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거 너무 즐기시다가 네,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후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약간 미안하니까요. 어쨌든 본인이 부담하실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후원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 로그인과 함께 네이버 로그인도 저희가 이제 개발은 해놨는데요. 일부 기능 오류가 있어가지고 네이버 로그인을 좀 닫아놨습니다. 네이버 로그인 분명히 오늘 누군가 밤샘을 하면은 바로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휴대전화 번호로 이제 인증하는 것도 저희가 개발했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후원 금액이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뭐 10만원 이렇게 고정 액수들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개발을 안 해서가 아니라 토스랑 저희가 협업을 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토스에서도 이런 정치 후원금 서비스나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카드 결제라는 거 해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 금액을 이제 입력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정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없는 금액을 하고 싶으시면요 여러 번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지금은 여러 번 후원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요 저희 의원실에 또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실 수 있는 방법도 계좌번호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시면요 지금 저희 이 준스톡 앱이나 이런 펭귄 밥주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후원해 주시면요 저희가 영수증 발급 같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이트를 만든 건데 원래 정치 후원금은 내시면은 이 영수증 발급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그런데 가끔 보시면은 그냥 입금하라고 계좌를 열어주게 되면요 이준석 힘내라 이렇게 그냥 뭐 10,000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만은 이준석 힘내라가 누군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수증을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브머니.kr을 통해서 펭귄 밥주기를 통해서 주신 돈은 저희가 바로 이 자동 영수증 발급이 돼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거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좌로 보내주시면은 그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때로는 체크가 안 돼가지고 돈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어렵긴 한데요. 만약에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서 보내주셔야 되는 분은 저희 의원실에 전화해 주시면은 저희가 계좌 번호 등을 안내해 드리고 또 인적사항 같은 거 저희가 받아가지고 영수증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 코너 이슈픽으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주제가 준비된지 볼까요? 예. 민주는 뻔해서 국힘은 김 빠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뻔하고 국민의힘은 김 빠진다. 바로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확 알 수 있겠는데요. 오늘 모 언론에서 쓴 기사 헤드라인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양당 모두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요. 민주당은 3파전입니다. 예상대로 김경수, 이재명, 김동연 후보 이렇게 3명이 등록했고요. 국민의힘은 역시 예상한 분들이 등록해서 총 11명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 민주당은 김경수, 이재명, 김동연 3자 구도라고 합니다만은 여긴 뚜렷하게 1강 2약입니다. 1강 이재명 그리고 김경수, 김동연 2약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선 룰을 당시 민심 50을 확정해서 비명계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제 생각에 민심 100으로 해도 그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하면은 이재명이 어차피 확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별 의미 없는 이의 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사이드한 구도가 과연 좋은 것이냐?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제 입장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본선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좋고요. 그리고 또 당내에서 이 경선이라는 게 해보면요. 정말 엄청나게 흠집내기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경선이 제가 기억하는 대통령 경선 중에 제일 세게 붙은 경선인데요. 그때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이명박 경선 후보에 대해서 BBK 의혹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박근혜 경선 후보에 대해 가지고 최태민 일가,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런 의혹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서로 맞는 말만 하고 있었던 것이고 서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경선이라는 게 뭐 그게 뭐 당연히 밝혀질 게 밝혀지는 사필 규정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치열한 경선은 후보 입장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근데 경선을 통해 가지고 또 분위기가 고조돼 가지고 당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면은 본선에 흥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례로 2022년에 홍준표 대 윤석열 대 유승민 대 원희룡 경선, 사자 경선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는 관심도가 나름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대선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보니까요. 지금도 보니까 후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5만 원 후원이신 분들, 10만 원 후원이신 분들 지금 펭귄이 쉬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펭귄이 저렇게 하면은 너무 지쳐 살이 빠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이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간 여러분께서 깨끗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후원해 주신 돈 저희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써가지고 선거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정말 이건 개인 사정에 따라서 정말 아까는 어떤 분이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0,000원 후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런 게 따뜻한 후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고요. 자, 어쨌든 또 반대로 이재명 독주체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보수층에겐 더 위기로 작용할 수 있어가지고요. 보수층에서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탄한 경선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득이 되냐 독이 되느냐는 저희가 앞으로 몇 주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선 후보 등록을 결국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가나다 순으로 이하 존칭 생략인데요. 이런 국민의힘도 빅4, 빅3 그러지만은 3약, 4약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요즘 여론 추이를 보면요. 뭐 저도 자만하는 거 아니지만은 제가 과거에 당대표로 있던 당이기 때문에 여당 대선 주자 중에서 보면은 저희 개혁신당은 그래도 군소정당에 해당하는데 이준석보다 못한 지지율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열심히 해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 대선 보면요. 제가 당대표를 2021년 6월 11일에 취임했을 거예요. 10일 날 취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경선이 한 11월까지 치러지는데요. 엄청나게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보면 뭐 AI 윤석열 이런 것도 기억나실 거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비단 주머니 소리 듣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제가 기획도 많이 하고 실제 당직자들 일도 많이 시키고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선거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그 부분에서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선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공언하고 예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당 주자들이 요즘 계속 기사 나기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반명 빅텐트다. 나라면 이준석을 땡길 수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조간들도 다 이 주제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과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뭐 일단 그분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또 언론을 생각하는 시나리오 보니까 첫 번째,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이준석 등의 제3지대 단일화 가능성은 이거 뭐 보수층 결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맞서겠다는 전략일 거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과 별개로 제3지대 후보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 이건 아무래도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일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첫 번째 시나리오에 공을 들이고 그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 물밑 접촉, 아니 물밑도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여기저기 떠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 온 거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에 좀 아는 사람들은 제 성격을 압니다. 저한테 연락 그런 거 잘못했다가 오히려 된통 뭔 순소리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선거가 이제 어떤 후보가 지고 싶어가 선거 나오겠습니까? 뭐 관심 받고 싶고 인지도 높이고 싶은 일부 후보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저를 뭐 모르는 분들이 몇 분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도나 이런 걸 높이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3자 대결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반명 빅텐트는 이준석이 관건이라는 기사 헤드라인도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도요. 김무수 장관님이 저를 끌어들여가지고 안겠다 이렇게 언급했던데 저를 안겠다 품겠다 이런 얘기 저는 달걀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안겠다 품겠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모든 후보보다 가장 빨리 대선 출마 선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철수하는 형태의 그런 안철수식 철수는 안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자꾸 완주 의사 물으시는데요. 자,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채널 기능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건 당연히 공식 여론조사가 아닌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볼까요? 8시 기준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국민의힘에서 대선 완주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그냥 앙케이트 조사같이 저희가 해본 건데요. 안철수 의원의 완주 의사를 낮게 평가하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완주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는 거네요. 이거 거꾸로 역산해 보면요. 예,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드롭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뭐 이런 걸 그냥 풍문이나 이런 거 믿는 건 아니지만은 원래 고집 하면은 안씨 고집, 뭐 최씨 고집, 강씨 고집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고집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이 또 오히려 대선 완주를 하실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저는 이분들이 뭐 정치적 연륜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선거는 결과가 중요한 건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야지만 이길 거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제 전략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일화를 하면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기인 2기님도 후원을 해주시고요. 도지사는 김문수님도 방금 전에 후원해 주시고 예. 만약에 상대당 후보분들께서 저희 지지층에게 광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본인 후보 이름과 함께 후원해 주시면은 뭐 참가 비용이 10,000원 정도 되겠네요. 최소 비용이 지금은.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김문수 화이팅 이런 거 보내시는데 광고판 같이 10,000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문수 지사 응원하시는 분들은 아이디를 김문수 관련으로 바꾸고 후원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이런 기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잘 안 할 거고요. 우리 당 구성원들도 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 대 보수 구도를 빨리 버려야 된다. 프랑스에서도 마크롱이 그렇게 이긴 전례가 있습니다. 프랑스 정치사에서도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마크롱이 2016년에 중도 성향의 정치운동인 앙마르슈를 시작해가지고 기존 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방식을 제시했고요.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싹 쏠려가지고 이 앙마르슈를 띄워 올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래야 되는 상황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희한한 사람 때문에 2020년대 계엄이라는 공포를 우리 국민들이 느낀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부패한 기득권이 아니라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다. 오바마도 예전에 체인지 얘기했거든요. Change we can believe in.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 그것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저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판을 새로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다른 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수정당이 그때 괴멸 상황이었지만은 지금은 뭐 보수 지층이 이재명만 막아야 된다 이런 구호를 통해 가지고 결집에 결집을 더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압도적으로 새로운 후보가 아니면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도층이 싹 떠나버립니다. 지금 모여가지고 안티 이재명만 외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실천하는 후보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게 바로 저는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일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막 만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기사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약간 좀 웃긴 걸 봤는 게 안철수 의원 측에서 일정 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일정이 12시에 오세훈 시장과의 오찬 괄호 열고 비공개 이렇게 돼 있어요. 비공개인데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내일 오세훈 시장을 비공개 오찬으로 만나는 일정을 공개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무슨 얘기를 나눌지 오 시장이 누굴 밀어줄지 관심을 가지는데요. 저는 오세훈 시장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 저는 오세훈 시장님은 신중하신 분이고 어느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오세훈 시장이 이번 시장 임기하시면서
가장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 중에 하나가 기후동행 카드거든요. 예, 기후동행 카드. 기후동행 카드를 오세훈 시장 캠프에 제안했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맞추실 분 있으면은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누가 과연 기후동행 카드를 오세훈 시장 캠프에 제안했을까요? 예. 그럼 바로 저 이준석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기후동행 카드 이름은 제가 안 지었고요. 저는 지하철 버스 정기권 정액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건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상계동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지하철 카드 중에서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 정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60번 타고 다닐 수 있는데 한 달 또는 60번 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썼는데 이거는 버스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격은 싼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이 서울의 정기권 그 당시 활용률이 3.3%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세훈 시장한테 무조건 버스와 지하철이 같이 되는 정액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제안했고 그게 공약화가 됐습니다. 그거 말고도 보면은 뭐 택시 환승제도 하자 이런 것부터 많았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죠. 거기 보면 그리고 뭐 상계동에서 동부간선 타고 내려오다 보면 뭐 용비교 올라가는 램프를 2차선, 3차선을 만들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실생활에 쏙쏙 들어가는 공약들을 많이 집어넣어 놨는데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저한테 선거 때 많이 보탬이 됐다고 고마워하시죠. 어쨌든 오세훈 시장과 저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어려운 선거를 같이 치렀던 그런 약간의 그런 좋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저는 오세훈 시장 측 인사들과 인적 교류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내일 비공개로 밥 많이 드시고 오시고요. 대신 오세훈 시장 측과 연계는 오히려 저희 캠프에서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민망한 상황은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할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이상한 이슈를 만드는 분이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드럼통에 가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팻말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나경원 의원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인데요. 이분이 총선 때 뭐 쇼츠나 이런 거 좀 튀는 행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관심을 끌었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도대체 대선 나오겠다는 사람이 드럼통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심심할 때 하시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Enemy at the gate. 예. 적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 한니발이라는 카르타고의 장군이 쳐들어오니까 계속 깨지니까 어린아이들이 울면은 우리 집 앞에 지금 한니발이 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울음을 그치게 만들었다 할 정도로 거의 저승사자와 같은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Enemy at the Gate가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이고요. 그걸 또 이제 영화 제목으로 그 주드로 나오는 그 러시아 저격수 영화, 소련 저격수 영화 바실리 자이체프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영화 만든 게 애니메 이터 게이트라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8분 응선, 9분 응선 넘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드럼통 같은 장난을 치고 있냐고요. 저는 나경원 의원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이런 장난은 그만 치셔야 된다. 그리고 무슨 거의 뭐 오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거의 오른쪽에서 벽을 뚫고 떨어지실 것 같아요. 예, 별의별 행동을 다 하시던데 저는 나경원 의원 역시 예전에 우파 여전사 이미지 하려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이 그럴 때는 아니지 않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정말 물색 모르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정치인 찍어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 누가 나경원 대표랑 가까운 분 있으시면요. 제발 좀 이렇게 국민들 심각한 상황에서는 심각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해주세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신세계에서 드럼통에 사람 넣어가지고 살해하는 것과 연관지어가지고 이 온라인 밈으로 쓰는 건데요. 오선 의원이 이거를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는 나경원 의원이 뭐 사실 빠루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바거든요. 바. 영어로 바에 일본식이 빠루가 이제 되는 건데 이게 한국어로 하면은 뭐죠? 노루쇠 발모법인가요? 노루 발모법이 생각을 해요, 이게.
이거 제가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빠루라는 표현을 방송국에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노루 발모법인가라고 제가 기억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쓰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경원 여사래. 나경원 의원이 저 노루쇠 발모법인을 들고 있었던 이유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본인이 저걸 들고 어떻게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보좌진이었던가요? 그분들이 저걸 들고 국회 문을 뜯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증거물로 압수했다 뭐 이런 취지로 노루쇠 발모법인을 들고 서 계신 건데요. 이게 사진의 힘이 정말 강렬한 게 이게 하루 종일 종편에 그 자료 화면처럼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이니까 막 노인정 이런 데 가보면요. 놀러 가보면은 그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그 바둑 두시고 그 체스 두시고 그다음에 뭐 마작 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 뒤에 TV 틀어놓고 소리는 안 들으시고 배경화면으로 그냥 TV조선 같은 거 깔아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배경화면에 TV조선이 이제 그냥 배경화면처럼 깔려 있는데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노루쇠 발모법인을 들고 있는 사진만 계속 뜨는 겁니다. 원래 음성으로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들고 있는 거고 이런 해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나경원 의원이 저걸 들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게 그때 상계동의 보람아파트 노인정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마작하시는 그 어르신분들 옆에 앉아가지고 뭐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보시더니만은 그냥 그대로 그분들 말씀 보면 나경원이는 무슨 여자가 저런 걸 들고 설치냐 이렇게 그냥 그분들 시대의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생각보다 저 사진 하나 때문에 해명을 굉장히 어렵게 하실 일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정확히 전달하자면 나경원 의원이 저걸 들고 설치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표현으로 여자가 뭐 이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렇게 노루쇠 발모법인을 들고 문을 뜯으려고 한 것을 기자들 앞에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이게 잘못 번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어쨌든 자 지금 실시간 농집자 수가 나경원 의원의 노루쇠 발모법이 얘기하면서 5,367명을 돌파했습니다. 역시 이런 얘기 가십성 이야기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이 말 하는 동안에 한남 3구역님께서 10,000원을 후원하셨는데요. 한남 3구역이면은 이태원 바로 위에 그쪽일 텐데요. 예, 어쨌든 10,000원 후원하셨고요. 젤로님 개혁신당의 특별당비로 10만 원을 후원하셨다 이렇게 뜨는데요. 예, 정말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깨끗하게 정치에서 저와 저희 개혁신당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왜 이러세요? 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 속보가 났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검찰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하기 위해 수사기소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결국에는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하고 한 군데가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검찰을 싫어하는 거지 솔직히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다 잡은 법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온 국민이 적나라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어느 나라에 살다 오셨는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고속도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건가 싶습니다. 이분이 운전할 때 보면은 다양한 운전과 관련된 구설수가 있었는데 이건 역주행입니다. 이거는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무능한 것은 검사가 없어서라고만 보긴 어려운 겁니다. 애초에 이 조직의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검사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의사만 늘리면 낙수효과로 필수 의료가 강화될 것이라는 윤석열의 비과학적 망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 수사는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맞는데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허용해서 않는다는 말씀은 도대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마저 의심하게 하는 아무 말 대잔치에 해당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한마디 하고 싶은 게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건 결국 본인 재판을 하는 법원을 겁박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검찰과 법원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공약하시는 건 나중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예. 자, 다음 코너는 화제가 된 말들을 모아서 보는 시간 말말말 픽입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말말말 픽. 과연 누가 한 말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 인생은 망했다. 예. 저도 이 뉴스 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국종 교수님이, 이국종 이제 병원장이죠.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강연에서 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짚어보면은, 내 인생 망했다. 너희는 탈조선 해라.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먹는 나라.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발췌한 건데요. 사실 이 표현 하나하나는 뭐 이게 녹취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취지는 여기에 맞게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이 내 인생은 망했다. 너희는 탈조선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면요.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사실 이국종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적인 그런 의료인으로서 교수로서 활동하신 걸 넘어가지고 군 병원장을 하실 정도면은 이분은 굉장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외상 분야에서는 이분을 뛰어넘는 권위자가 없고 사실 아주대학교 병원 입장에서는 스타 교수님 아닙니까? 물론 아주대 입장에서는 외상 치료가 그렇게 돈도 못 벌고 하기 때문에 이분에게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이국종 교수님 때문에 아주대병원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분이 사실 사심이 없는 분인데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직역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현장의 무지한 고위공무원들이 국가 중대사를 엉성하게 결정했다가 상황을 엉터리로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2000이라는 숫자에 꽂혀가지고 의대 증원을 한꺼번에 2배 가까이 늘렸다가 의료 붕괴를 초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황당하게 AI에 100조 투자하겠다느니 AI 기본가 만들겠다느니 하면서 유행하는 키워드 하나하나에 꽂혀가지고 아무 말 잔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윤석열의 아바타 같은 겁니다. 지금 복사판 같은 겁니다. 제발 이런 숫자 노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100조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100이라는 숫자에 끼워 맞췄구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AI 투자를 위해서 이거에 얼마 쓰고 이거에 얼마 쓰고 이걸 얼마 쓰고 합치면은 100으로 떨어지지 않는 숫자가 나와야지 어떻게 100조가 나옵니까? 이건 이재명 후보가 그냥 무성의하게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100조 하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실컷 비판하는데 거기에 또 한술 더 떠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그래 그럼 받고 레이즈 뭐 이런 느낌으로 200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도 AI 등 신기술에 100조 원 미래성장펀드 조성하겠다고 하던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100조, 200조 서로 레이즈, 콜 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이제는 산업은 민간이 이끄는 거다. 오히려 국가가 해야 될 거는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통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걸 막고 창의력을 막는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100조, 200조 이거는요. 이렇게 국가 주도로 100조, 200조 때려박으면요. 분명히 부실이 생기고 도덕적 해이 발생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개혁신당은 이런 파퓰리스트들과 선명하게 선을 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진짜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진짜 도박장에 오셨습니까? 경매장에 오셨습니까? 누구 돈으로? 국민 돈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 정말 숫자로 사람 눈 가리는데 뭐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알맹이 쏙 빠지고 왜 하필이면 재난지원금이 25만 원이니까 25 곱하기 4, 4인 가족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숫자에 끼워 맞추는 전혀 가계부를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홍보 효과만 노린 이런 것들 이런 무책임한 국가 운영을 하는 지도자가 나오면은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국종 교수님이 뭐 조선의 DNA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는 저는 뭐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의 DNA를 과학, 이성, 합리 이런 세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공약합니다. 자, 다음 말말말 픽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뭐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소감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늘 가난한 이웃과 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진실이 더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뭡니까 진짜 이 전환기 씨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저한테 선거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도 황당무적인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거는 진짜 이상한 소리 한 거거든요. 뭘 이깁니까?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결국엔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을 배반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사람이 어떤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그냥 안 아픈 척, 예. 정신 승리하는 이런 멘트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 같다는 이야기가 들었다? 아, 이거는 진짜 전환길 씨 지금까지 뭐 강사로서 쌓은 명성 이런 거 다 날리고 그냥 이제는 흔하디 흔한 극우 유튜버 하셔야 될 운명밖에 안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전환길 씨 솔직히 말하는 거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도 저는 어느 정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종교인 분들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에 비유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에 대한 모독이죠. 예. 전환길 강사의 마지막 말은 또 보면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이 더 드러날 거다 이러는데요. 아니 본인이 도대체 무슨 AR, VR 사회에서 지금 살고 계신 겁니까? 지금 드러난 진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휩싸여 가지고 계엄을 일으켰고 중국인 99명 뭐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이 사태를 키워가지고 보수 울파를 거의 망신살 뻗치는 절멸의 위기에 몰아넣었다라는 게 진실인데 도대체 어떤 대안 세계에 살고 계시길래 여기 뭐 거짓은 진실은 이런 소리 하십니까? 전환기 씨 굉장히 걱정되고요. 주변에 전환기 씨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발 여기서 멈추도록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걱정입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수계 혐의 재판에 가가지고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판사까지 훈계했다고 하던데요. 정말 이분처럼 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삶을 살면 이런 식으로 뭐 답정너 같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은 화제가 되는 사진을 짚어보는 시간, 사진 픽 시간입니다. 예. 핸즈 오프 하버드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하버드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반이스라엘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성 프로그램을 해체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간섭이 대학 운영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정책 변경을 거부한다면서 집회를 연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 무기로 미국 대학들의 진보적 색채를 지우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첫 공개 저항인 건데요. 하버드대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22억 달러, 약 3조 원 정도의 보조금과 6천만 달러, 800억 정도의 규모의 계약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고, 연방정부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 간 대결이 촉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버드는 언론 매체에 따르면은 530억 달러, 약 75조 6천억 원 정도의 기금을 보유해가지고요, 미국에서 가장 재정이 튼실한 대학으로 꼽힙니다. 예. 저희 학교니까 약간 말하기 좀 뻘쭘하긴 한데요. 하버드 돈 진짜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는 장학금도 많이 뿌리고요. 실제 학교 캠퍼스 가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트럼프가 여기저기 뭐 캐나다니 여기저기 싸움 걸어가지고 별로 득본 게 없는데 하버드에 싸움 걸어가지고 별로 득볼 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정부가 사립대학에 지시할 수 없다는 하버드 총장의 메시지가 있었다는데요. 저는 글쎄요,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총장의 메시지를 지지합니다. 이게 하버드 안에요, 학생들이 이런 등록금이나 하버드 코퍼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이 기금 관리하는 곳에 대해 가지고, 이사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많이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뭐가 있었냐면요, 그 하버드 기금 운용하는 하버드 파운데이션에서, 재단에서 그 수단,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에 다르푸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뭐 인종 청소였나요?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했나요? 뒷배인가요? 하는 중국의 석유 국영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하버드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닌 동안 하버드에서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시위를 많이 했어요. 예, 저는 아니지만 제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르푸르 지역에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 그런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인종 학살이겠죠. 그런 것에 참여하는 석유 기업, 중국의 석유 기업에 투자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하버드 구성원으로서 거부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정치적인 운동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의식이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거 트럼프가 잘못 건드린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반 트럼프주의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저 이준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Q&A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확인 후 답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전에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준스톡 앱을 통해서도 질문 주시면 확인 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각 지역마다 쓰레기 매립지나 처리 문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명쾌하게 앞으로 쓰레기는 매립이 아니라 소각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립하는 걸 랜드필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랜드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제 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고 그 폐열을 가지고 지역 난방이나 이런 걸 돌리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오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대기오염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면요. 쓰레기를 소각해서 나오는 대기오염도 있겠지만요. 쓰레기를 매립하면요. 매립하는 만큼 또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난지도라고 옛날에 쓰레기산 아시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암동의 하늘공원 이런 데가 원래 사실 서울의 쓰레기장이었어요. 지금은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엔 난지도가 쓰레기산이었습니다. 그 난지도 쓰레기산 위에 비닐 덮고 거기다가 하늘공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난지도의 그 하늘공원 가보면요. 그 가스 나오는 그런 구멍 같은 걸 뚫어놨어요. 왜냐? 그 난지도의 쓰레기산 밑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이제 있는데 그게 몇십 년에 걸쳐 썩잖아요? 그러면 유기물질,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도 많이 묻혀 있을 텐데 옛날에는 구분 안 하고 버렸으니까 이 유기물질이 쌓여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썩습니다. 빨리 썩습니다. 그럼 썩어가지고 유기물질은 썩으면은 이제 미생물들이 이걸 잡수시고 나가지고 메탄가스가 나와요. 메탄가스가 뭐냐? 천연가스, CH4, 메탄가스거든요.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도시가스 생각해보면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슬슬 배출돼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배출되면은 이 메탄이 하늘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CO2가 너무 많아지면은 뭐 온실효과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메탄이 CO2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몇 배나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탄이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위기예요. 쓰레기 매립지에서 메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차라리 태워 소각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야 뭐 세균 번식 같은 것도 방금 전에 댓글창에 나왔는데 세균 번식 같은 것도 막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메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실가스로서 장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님 모든 인터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대 전공과 관련된 얘기 중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여쭤봅니다. 병원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전공의와 단순하게 수업을 듣는다는 이유로 신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사이버 불링을 하는 의대생과 의사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나요? 사이버 불링은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지금까지 투쟁해온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이렇게 그 의견과 결을 같이 해왔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고 싶은 개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을 설득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사이버 불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단일화 떡밥 차단 방법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요? 이랬는데 이건 그냥 계속 그냥 그 만성질환처럼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해야죠. 저는 단일화하면 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일화의 기본이 뭐냐면요. 단일화를 제가 할 것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개혁신당이 돈이 어딨어? 니네 군소정당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선거를 완주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 광팔고 빠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늘 제가 왠지 아프리카 BJ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은 그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각 당에서는 이해타산에 따라 두들기고 있는데요.
진짜 지금 제3지대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보면요. 그분들야말로 솔직히 말하면 재정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숟가락만 들고 다니면서 광팔 것 같은 분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개혁신당과 이준석은 아닙니다. 저희는 진지하게 선거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선거 치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밖에 나가서 선거 컨설팅 업체를 차려도 저희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를 우리 방식대로 치러내는 것에는 자신감이 있다. 걱정 마시고. 하지만 최소한의 후원은 필요하겠죠? 예. 자, 혹시 대통령 참모부터 장차관까지 물망에 올리고 계신 분들 있는가요? 이준석이 당선되면은 강제협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여쭙습니다. 그랬는데요. 저는 사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제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에서요. 내가 누구를 장관에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 매간매직한 게 돼가지고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드리는 것뿐이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두루 교류하는 사람들을 능력주의로 발탁해서 제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 대기업 신사업으로 일자리가 편중되는 현상에 대한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도 예전에 비해 가지고 인기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률이라는 것들이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공무원들은 그래서 요즘 많이 공무원들 떠나고 있는 추세죠. 예, 그래서 공무원은 약간 달라진 것 같고요. 대기업 그리고 신사업이라 그러면 IT나 이런 쪽을 얘기할 텐데요. 이런 쪽이 아무래도 화이트 칼라 직군으로서 좀 외부로 보여지는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블루 칼라 노동자분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 국정 과제로 삼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수출하는 어떤 기업들에 종사하고 계시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노력 위에 대한민국 경제가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러스트벨트 얘기하기도 했지만요.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AI 산업 말로만 하는데요. 막상 AI를 위해 가지고 산업용 전기 단가를 낮춰야 되고 원자력 산업 증진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AI 산업은 입으로 백날 떠들면서 원전은 등한시하는 이런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해달라고 하는데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인 게 AI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구축,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 단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는 민주당이 프랑켄슈타인식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제대로 한번 비판할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교정시설 과밀 수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정공무원들, 교도관분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날로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된다면 의원님의 과밀 수용 문제 해결 방안과 교정청 독립에 대해 견해가 궁금합니다. 교정청은 당연히 지금 교정본부에서 독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정청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보면 뭐 이런 거잖아요. 교정 출신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도 않았고 나올 리도 없다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교정 업무는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교정청을 따로 두고 본부 차원이 아니라 교정청을 두고 이런 업무를 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관장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에 교정 공무원들이 계시다면요. 저의 이런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교정청 독립에 찬성하고 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대해 가지고는요.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었죠. 저는 교정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징벌적인 부분으로 물론 교정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어느 정도 교화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교화가 좀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가 빠르게 적응하잖아요. 더 변화하잖아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오늘 나오신 분이라면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상. 예, 그때 스마트폰 갓 나오기 시작했을 텐데 막 갤럭시 S 보시고 감옥 가셨을 텐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서도 그때 보면은 뭐 인터넷에 사이트들이 있던 거 지금 다 사라졌을 텐데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교정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주 제한된 예를 들어서 뭐 뉴스 같은 거를 보고 메신저 이런 건 안 되고 뉴스 같은 걸 볼 수 있는 인터넷 정도를 교정 시설에 개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뭐 넷플릭스 보고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 그런데 적어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그 교정시설에서 TV를 뭐 편집해서 틀어주잖아요. 뭐 KBS랑 틀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 비해 가지고 이분들이 세상 캐치업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네이버 뉴스 정도라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약화할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보면 포항 다음에 TK는 어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내일은 서울 일정이 제가 많아가지고 내일 드디어 TK를 벗어나가지고 서울에서 아침 인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 아침 인사는 어딜까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 댓글 달아주시죠. 제가 맞추는 분 있으면은 제가 답을 맞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제가 아침 인사를 한다 어딜까요? 정해졌는데 어딜 거라 생각하세요? 힌트! IT 관련 직종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IT 관련 직종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어딜까요? 노원에는 IT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강남역은 IT 관련 많죠. 근데 거기는 아니고요. 천호동에 IT 관련 직군이 있나요? 아니고요. 자, 서초 아니고요. 동탄은 서울이 아닙니다. 예. 예, 판교도 서울이 아니고요. 아,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가산입니다. 가산. 예. 가산 디지털 단지. 예. 예전으로 치면은 가리봉동이죠. 가리봉동. 예.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제가 내일 아침에 출근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가산 디지털 단지 근무하시는 분 있으면은 내일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제가 아마 빠르면 5시, 6시쯤부터 제가 인사를 할 텐데요. 위치는 정확하게는 공개를 아직 안 하겠습니다. 근데 가산 디지털 단지 가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보자. 오늘도 그래서 내일 준비를 위해 가지고 방송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한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빨리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 채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펭귄 밥주기 사이트 주변에 이준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후원에 보답하는 좋은 정치에서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 10시엔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